채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지만 침대 위에 그녀는 아무런 알아봄의 빛 없이 낯선 사람에게 하듯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인 그 남자는 전처의 텅 빈 미소 앞에서 무릎이 꺾이듯 침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18년 전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한마디 원망 없이 떠난 여자. 그 여자가 치매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 전 병원 복도에서 맨발로 배회하던 환자복 차림의 여자가 바로 전처였다는 걸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남자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재산도 회장 자리도 지금의 아내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1층 로비에 검은 코트 차림의 서진호가 들어섰습니다. 비서실장 박기태가 반 발짝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죠. 박기태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검진 예약 확인을 부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2층 검진센터에서 먼저 체열하시고 그 다음 내시경 순서입니다. 서진호가 고개만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2층에서 문이 열리고 서진호가 검진센터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얇은 환자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발을 끌었죠. 서진호가 무심히 옆을 지나치려는 순간 간호사 2명이 뒤에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들이 여성의 양팔을 부축해 데려가는 모습을 서진호가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여성의 뒷모습에서 어딘지 모를 위화감이 스쳤지만 뭐라 짚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3번 검사실에서 부르십니다. 박기태의 목소리에 서진호가 고개를 돌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신경과 외래 접수대 앞에서 서아준이 접수 직원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윤채영 환자요. 다음 달 27일 오전으로 외래 잡아주세요. 접수를 마친 하준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하준입니다. 어머니 입원 병동 전환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하준이 통화하며 복도를 걷는 동안 간병인 조말순이 뒤에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준 씨, 어젯밤에도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복도를 한 바퀴 도셨어요. 제가 붙잡아서 데려왔는데 요즘 밤마다 그러세요. 하준이 통화를 끊고 조말순을 돌아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할머니, 고생이 많으세요. 주치 선생님한테 입원 병동으로 옮기는 거 상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말순이 하준의 팔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준은 아버지 서진호가 같은 병원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서진호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여성의 뒷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굽은 어깨, 맨발로 끌리듯 걷던 발걸음. 서진호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 이사회 시작이니 본사에 1시 반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박기태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일정을 읽었고 서진호는 그 목소리에 정신을 돌리며 주차장으로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서진호가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여의도를 향해 출발하는 동안 서진호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30층 회의실, 긴 탁자 양쪽으로 임원 15명이 자리를 잡았죠. 서진호가 상석에 앉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펼쳤지만
재무이사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조현태 부회장이 복도에서 박기태를 붙잡았습니다. 박 실장, 오늘 회장님 좀 이상하지 않았어? 회의 중간에 딴 데 보고 계시더라고. 박기태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건강검진 받으셔서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조현태가 고개를 갸웃하며 걸어갔고 박기태는 조현태의 등을 보내며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자택 서재에 서진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위스키 잔에 얼음이 녹아가고 있었죠. 서진호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스쳤던 여성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서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18년 전에 어느 날과 겹쳤기 때문이죠. 2006년 가을 서초동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채영이 도장을 찍고 일어섰습니다. 한마디 원망도 눈물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채영의 등. 그 가느다란 어깨가 오늘 병원에서 본 여성의 실루엣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고개를 저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설마. 서재 조명을 끄고 일어서는 서진호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밤 서아준의 원룸 아파트 책상 위에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서예린이 피곤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상태가 어떤데? 하준이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주치 선생님이 중기로 넘어갔대. 밤에 돌아다니는 게 심해지고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예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비행기 알아볼게. 빨리 들어갈게.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예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준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누나, 그 사람 이름 꺼내지 마. 18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사람이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예린이 입을 다물었고 화면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이 먼저 통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하준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놀이공원에서 네 식구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6살의 하준이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있고 8살의 예린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으니 채영의 둥근 글씨가 보였습니다. 2002년 봄, 우리 가족 나들이. 하준이 엄지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한강그룹 본사 회장실에 한소라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라가 도시락을 펼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저녁을 거르길래 내가 직접 싸왔어. 서진호가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라가 국 뚜껑을 열면서 말을 꺼냈죠. 태윤이 인턴 끝나는 달인데 경영기획팀 정규직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제 22이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좋잖아. 서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소라의 미소가 굳었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도시락 반찬을 가리켰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이것 좀 먹어봐. 당신 좋아하는 거야. 소라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소라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아버지가 아직 이르다고 하셨어. 한강건설 인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태윤이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또요. 맨날 이르다 아직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태윤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태윤은 자신이 서진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호적 등본을 떼다가 발견한 사실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 따졌을 때 소라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받아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라. 태윤이 빈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 옥상 정원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휠체어에 앉은 채영의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죠. 채영이 따스한 볕을 쬐며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하준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애들 밥을 줘야 해. 채영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밥을 줘야 한다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준이 얼른 일어나 채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아들이 여기 있잖아. 채영이 하준의 품에서 버둥거리다가 서서히 힘이 빠졌습니다. 간병인 조말순이 옥상 문을 열고 뛰어나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조말순이 채영의 등을 쓸어주며 휠체어에 다시 앉히는 동안 하준은 고개를 돌려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셋이 병실로 돌아간 뒤 하준은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구었죠.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잠시 뒤 조말순이 복도로 나와 하준에게 수첩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하준 씨,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달간 어머니 상태를 적어둔 거예요. 하준이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조말순이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낮에 이름 헷갈리시는 게 전에는 일주일에 2번쯤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에요. 밥도 자주 안 드시려 하고요. 하준이 수첩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조말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죠. 지난주에는 새벽 3시에 복도를 걸으시면서 진호 씨, 진호 씨 하고 부르셨어요. 제가 모시고 들어오는데 한참을 그러셨어요. 하준의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수첩을 조말순에게 돌려주었죠. 그날 밤 하준은 원룸 아파트 창가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한 끝에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서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냐? 하준이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준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고 진호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죠. 어느 병동이냐? 신경과 병동 4층이요. 하준이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전화를 받은 서진호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진호가 서재 구석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4본, 손편지 1장,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1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서 29의 채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사진 위로 손끝을 가져가 채영의 얼굴을 어루만지다가 봉투째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서재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서진호가 어둠 속에서 지난 18년을 되짚었습니다. 이혼 직후
두 번이나 채영이 어디 사는지 알아보려 했었죠. 그때마다 대부인 오정숙이 막았습니다. 다시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아이들 데리고 법정에 세우겠다. 그 한마디에 발이 묶였고 그 뒤로는 하준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만 지인을 통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눈을 감았죠. 대부인의 차단을 핑계로 능동적으로 확인하기를 멈춘 자신이 서재 어둠 속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진호가 수행원도 없이 혼자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신경과 병동 4층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죠. 한 병실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채영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앙상하게 마른 어깨. 서진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사흘 전 검진센터 복도에서 스쳤던 그 맨발의 여성이 바로 채영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서진호가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바닥에 앉은 서진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괜찮으세요? 서진호가 손을 저으며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팔을 잡아 부축하며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하고 물 한 잔을 건넸죠. 서진호가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서진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채영아.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채영이 고개를 돌려 서진호를 올려다봤죠. 눈에 아무런 알아봄의 빛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빙그레 웃기만 했죠. 서진호의 무릎이 꺾이듯 침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을 움켜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채영이 눈물범벅이 된 서진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서진호의 뺨을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죠. 누구인지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는 사람 앞에서 저절로 나온 채영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진호가 그 손길에 더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유리창 밖에서 하준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침대 옆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다가 몸을 돌려 걸어갔죠. 한참 뒤 병실을 나온 서진호가 복도 끝에서 하준과 마주 섰습니다. 하준이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하준이 서진호의 곁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서진호가 아들의 등 뒤에 대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꺼내보니 한소라의 부재중 전화가 7통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서진호가 세단에 올라타고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죠.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소라의 문자가 떴습니다. 오늘 저녁 자택에서 기다립니다. 서진호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사흘간 서진호는 매일 오후가 되면 본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비서실장 박기태가 오후 일정을 비워달라는 지시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진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죠. 서진호는 매일 오후 2시면 병원 신경과 병동 4층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채영이 간병인 조말순과 함께 복도를 천천히 걷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봤죠. 병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 복도 끝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서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종만이었죠. 박종만이 서진호 옆 빈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이시죠? 표정 보면 알아요. 서진호가 고개를 돌려
박종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입원해 있어요. 올해로 7년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날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파요. 서진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박종만이 무릎을 치며 일어서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아픈 건 우리고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한편 한남동 자택 안방에서 한소라가 갈색 봉투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사설조사업체 대표 황인철이 보내온 보고서였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라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6년 전 재혼식 전날 밤이 떠올랐죠. 대부인 오정숙이 소라를 별채로 불러 마주 앉히고 한 말이었습니다. 진호는 저 여자를 잊지 못할 거다. 하지만 그건 네가 관리할 몫이야. 소라가 그 말을 삼키고 16년을 버텨왔습니다. 눈 감아왔던 것이 결국 발 앞에 도착한 거였죠. 소라가 사진을 봉투에 도로 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호가 주치의 이서연에게 보호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실 책상 위에 채영의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죠. 이서연이 기록을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이후에 윤채영 환자분은 식당 주방 보조와 가사 도우미를 같이 하셨어요. 당시 아드님이 10살, 따님이 12살이셨으니까 한창 손이 갈 나이였죠. 오랜 세월 쉬지 못하고 일하신 것, 제대로 못 드신 것, 그런 것들이 겹쳐서 50대 중반에 병이 빨리 찾아온 겁니다. 서진호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3년 전에 환자분을 처음 데리고 오신 분이 아드님이셨어요. 그때 하준 씨가 사업을 막 시작한 상태였는데 검사비랑 입원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전세 보증금을 빼셨더라고요. 서진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자택 식탁에 서진호와 소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요즘 오후마다 어딜 가는 거야? 서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식탁 위에 갈색 봉투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병원이야. 당신이 오후마다 가는 데가. 서진호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전처 문제에 발을 들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진호가 소라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영이가 치매야. 병원에 입원해 있어. 소라의 입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소라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두 사람 모두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건설 인턴 사무실에서 태윤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라가 아버지와 전처 이야기를 전하자 태윤의 얼굴이 굳었죠. 전화를 끊은 태윤이 복도로 나가 정대호 차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 차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태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의 사적인 약점을 경영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대호가 태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하준이 어머니 병실로 향하다가 복도에서 서진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진호가 여전히 복도 의자 근처에 서 있었던 거죠. 하준이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효도는 관두세요. 복도에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서진호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준이 몸을 돌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하준아. 서진호가 등 뒤에서 불렀지만
하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채영이 하준의 손을 잡으며 웃었죠. 오늘은 일찍 왔네. 밥은 먹었어. 하준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엄마는? 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병실 유리창 밖을 흘끗 봤습니다. 복도 의자에 다시 앉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죠. 일주일 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로 서예린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예린이 침대 옆에 앉아 채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나야. 예린이. 채영이 예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하듯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예쁜 아가씨네. 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가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죠. 뒤따라 나온 하준이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린이 하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한참 뒤 예린이 눈을 닫고 하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하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매달 400만 원 넘게 나가. 사업 수입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 예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매달 보낼게. 캐나다에서 연주 수입 중에 좀 떼서. 하준이 고개를 저었지만 예린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죠. 오빠 혼자 다 감당하면 안 돼. 병원 1층 로비에서 예린이 아버지 서진호와 마주쳤습니다. 18년 만이었죠. 서진호가 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예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더 잔인한 거였죠. 서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린이 이어서 말했죠. 엄마가 3년 전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도 식당을 못 그만뒀어요. 오빠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요. 서진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예린과 하준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엄마가 기억을 잃어가는 지금이라도 곁에 누군가 더 있으면 나쁘지 않잖아. 하준이 걸음을 멈추고 누나를 돌아봤습니다. 누나는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 엄마가 새벽에 식당 나가기 전에 우리 도시락 싸놓고 밤에 돌아와서 빨래하고 그러다 쓰러져서 병원 갔던 거 알아? 나는 그걸 다 옆에서 봤어.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 예린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서진호가 금고에서 꺼낸 채영의 손편지를 펼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당신의 세계에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서진호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채 서재 소파에 등을 기댔죠. 서재 문 밖에서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서진호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봤죠. 소라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윤아, 내일 아침에 할머니 별채에 같이 가자. 전화를 끊은 소라가 복도 끝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장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던 대부인 오정숙이 휠체어에 탄 채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었고 이사 15명의 시선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대부인이 상석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이사들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서태윤을 전략기획실 실장 대리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부인이 서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가문의 미래를 흔드는 짓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서진호가 어머니의 눈을 마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조현태 부회장이 박기태를 붙잡았습니다. 박 실장, 대부인이 직접 나오신 건 단순한 인사 안건이 아니야. 회장님께 빨리 입장을 정리하시라고 전해. 박기태가 고개를 숙였죠. 이사회 직후 서진호가 대부인의 별채를 찾아갔습니다. 별채 거실에서 대부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서진호가 맞은편에 앉으며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18년 전에 채영이를 내보낸 진짜 이유가 뭡니까? 대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명문가 며느리 자격이 안 되는 여자를 내보낸 거다. 가문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어. 서진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62년 동안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들이었죠. 대부인이 찻잔을 다시 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그때 채영이 친정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수십억 빚을 졌어. 그 빚이 우리 그룹 거래처까지 엮일 뻔했다. 그걸 무마하는 조건으로 채영이한테 이혼을 받아들이게 한 거야. 서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채영이가 자기 뜻으로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친정 식구비 때문에 떠밀린 거지. 내가 안 했으면 그룹이 흔들렸어. 서진호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그 빚이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했습니까? 대부인이 시선을 돌리며 찻잔만 바라봤죠. 지나간 일을 못하러 파느냐? 서진호가 어머니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무언가 더 감춰진 것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대부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죠. 서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를 나섰습니다. 같은 시기 하준의 컨설팅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강유통 담당자의 목소리였죠. 서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내부 사정에 의한 계약 조정으로 이번 달 말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하준이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또 다른 거래처에서 같은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흘 사이에 주요 거래처 3곳이 연달아 계약을 끊었죠. 해지 사유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내부 사정에 의한 계약 조정. 사업 파트너 강동혁이 업계 인맥을 통해 탐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준아, 계약 해지 지시가 한강건설 전략기획실에서 나왔대. 하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전략기획실이면 태윤이 쪽이잖아. 하준은 처음에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혁의 말을 듣고 적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에 또 다른 분노가 치밀었죠. 거래처가 끊기자 어머니 병원비가 당장 위태로워졌습니다. 예린이 캐나다에서 급히 돈을 보내 당장의 입원비를 메웠지만 하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린이 전화로 말했죠. 오빠 아버지한테 한번 말해보는 게 차라리 사업을 접고 취직하겠어. 예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쓰러지면 엄마는 누가 봐. 하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하준은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발걸음이 30분째 떨어지지 않았죠. 주차장을 서성이다가 이를 악물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만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서진호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하준아, 내 사업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준이 망설이다가 거래처 해지건을 말했습니다. 서진호의 눈빛이 달라졌죠. 내가 한 게 아니다. 결제 경로를 확인해 보마. 하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목구멍에 걸렸지만
어머니의 치료가 끊기는 것만은 안 됐으니까요. 사흘 뒤 박기태가 서진호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한강유통 계약 해지 결제에 전략기획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양아들이 친아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태윤 씨를 바로 부르시겠습니까? 서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머니 쪽에 빌미를 주는 거다. 하준이 사업부터 지키는 게 먼저야. 그날 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채영이 야간에 병동 밖으로 나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었죠. 하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치의 이서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찰과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하준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넘어지시면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전문 요양시설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양원이요. 그게 엄마를 버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서연이 하준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모시는 거예요. 하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밤늦게 서진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하준과 마주쳤죠. 하준이 아버지를 보고 또다시 밀어내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침대 위 이마에 거즈를 붙인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치료비도 병실도 다 아버지 이름으로 해도 좋으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병원 행정실로 내려갔습니다. 병실에서 하준이 이마에 거즈를 붙인 채영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 조말순이 하준에게 여러 번 고개를 숙였죠. 하준 씨, 제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나가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준이 조말순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1인실로 옮겨진 채영이 새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진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채영이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신혼집에서도 이런 게 보였는데. 서진호가 숨을 멈추듯 굳어졌습니다. 채영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내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남산 자락 신혼집에서 함께 야경을 보던 기억이 채영의 안에서 잠깐 스쳤다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채영이 잠든 뒤 서진호가 병실 한쪽 보호자용 소파에 앉아 주치의가 두고 간 안내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죠. 보호자 자신의 건강과 삶도 돌보아야 합니다. 서진호가 책자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잠든 채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병원을 나온 서진호의 휴대폰에 대부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채영이한테 쓸 돈이 있으면 태윤의 미래에 투자해라.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강그룹의 내일이 달라진다. 서진호가 차 안에서 문자를 읽었습니다. 18년 전과 똑같은 갈림길이었죠. 그때는 가문을 택해서 채영과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서진호가 시동을 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복도에 서진호가 주치의 이서연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서 선생님,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이서연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채영 환자분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도 감정은 오래 남아요. 이름이나 얼굴은 못 알아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다. 이 느낌은 남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자주 느끼시면 불안해하는 것도 줄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줄어요. 서진호가 걸음을 멈추고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조말순 할머니 손을 잡으면 안정되시는 거 아시죠? 그게 반복된 좋은 감정이 쌓인 거예요. 서 선생님이 꾸준히 곁에 계시면 누군지는 몰라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체형 환자분이 갖게 될 수 있어요. 서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한강그룹 이사회장에서 서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영 전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나는 명예회장으로 남대 지분에 의한 최종 의결권만 유지하겠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대부인 오정숙이 휠체어 위에서 아들을 노려봤죠. 소라가 좌석에서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요.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소라가 서진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나하고 태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진호가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도 태윤이한테도 손해가 가게 하진 않을 거야. 다만 채영이 곁에 내가 서는 걸 막지 마. 소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진호의 목소리에서 이미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의 어조가 느껴졌으니까요. 소라가 몸을 돌리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손해가 없다는 건 당신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야. 소라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진호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소라가 16년간 회장 부인으로서 사교계와 재단 활동을 빈틈없이 해왔다는 것, 태윤을 진호의 아들로 키우기 위해 혼자 삼킨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진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일선에서 물러난 서진호는 수행원과 기사를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와서 채영의 아침 식사를 도왔죠. 휠체어를 밀며 옥상 정원을 산책시키고 오후에는 작은 스피커로 옛 노래를 틀어주며 곁에 앉았습니다. 채영은 서진호가 누군지 몰랐지만 서진호가 오면 눈에 띄게 차분해졌죠. 처음 며칠은 서툴렀습니다. 죽그릇을 엎지르고 휠체어 바퀴 잠금을 안 걸어서 채영이 밀려날 뻔한 적도 있었죠. 조말순이 서진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시다 보면 손에 익어요. 서진호가 조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조말순이 채영의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알려줬죠. 아침 식사 뒤 가벼운 스트레칭, 오전 산책, 낮잠, 오후 음악 듣기, 저녁 식사 후 이 닦기. 서진호가 작은 수첩을 꺼내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조말순이 그날 저녁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준 씨, 아버님이 수첩에 적으시면서 배우려고 하세요. 하준이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2주 뒤 하준이 병원에 왔을 때 옥상 정원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채영이 서진호의 손을 잡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죠. 조말순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 뒤로 어머니가 밤에 거의 안 돌아다니세요. 하준이 한참을 서 있다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옆 빈 벤치에 조용히 앉았죠. 아버지와 아들이 18년 만에 한 공간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문에서 하준은 다시 거리를 뒀습니다. 서진호가 채영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차갑게 물었죠. 아직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준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서진호는 채영을 채영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캐나다에서 다시 귀국한 예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버지와 동생이 어머니 곁에 있는 모습을 보고 복도에서 조용히 눈을 닦았죠.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식당에서 서진호, 하준, 예린 세 사람이 18년 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는 끊겼고 침묵이 길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가 좋아하던 갈비탕집이 여기였는데 세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하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발병 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에 엄마가 식당에서 같은 손님 주문을 3번 연속 틀렸어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서진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즈음 서진호는 변호사와 함께 채영 이름으로 된 치료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채영의 병원비, 간병비, 앞으로의 요양 비용을 30년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죠.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준을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18년 동안 줬어야 할 거다. 서진호가 조용히 말했죠. 하준이 한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의 마지막 주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진호와 채영이 단둘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영이 서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죠. 여기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서진호가 조심스럽게 채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옥상 정원 맞은편 벤치에서 하준과 예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느끼는 거지. 예린이 동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하준이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안 무서워하면 그걸로 됐어. 예린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주말 병원 1인실에서 예린이 전자 키보드를 꺼내 어머니가 좋아했던 곡을 연주했습니다. 채영이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무릎 위에서 건반을 치듯 손가락을 움직였죠. 병실 문 밖에서 하준과 서진호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팔을 한번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준이 서진호에게 말했죠. 이번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용서한 거 아닙니다. 서진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다. 병원 창가에서는 연주가 끝난 뒤에도 채영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호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등기우편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봉투를 뜯고 안에 서류를 펼쳤죠. 소라가 보낸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서진호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죠.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을 나누라는 청구와 서진호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호와 채영이 병원에서 함께 찍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서진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라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진호가 곧장 변호사 최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소장 내용 좀 봐주십시오. 최영란이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죠. 집을 나오신 것과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상대 쪽에서 병원 사진을 들고 나오면 기자들한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이랑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서진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채영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웠죠. 소송 소식이 재계에 퍼지면서 한강그룹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경제지 기자들이 병원 앞까지 몰려왔죠. 서진호가 채영의 병실 앞에 경비를 세우고 박기태에게 기자 대응을 맡겼습니다. 하준이 인터넷 뉴스에서 어머니의 병명이 기사에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어머니의 병을 가십거리로 떠드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하준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가 삭제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예린이 캐나다에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병원 1층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응급실 쪽 통로로 돌아 병동에 올라왔죠. 병실에 들어서니 채영이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겁을 먹은 거였죠. 예린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예린이 왔어. 그 주 중반 한강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태윤이 이사들 앞에 서서 발언했죠. 명예회장의 사적인 문제가 그룹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경영 권한을 거두고 지분을 따로 관리하는 안건을 의결해 주십시오. 대부인과 소라 쪽이 확보한 이사 8명이 손을 들려는 순간 이사회장 문이 열리고 서진호가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의 손이 멈췄죠. 서진호가 상석으로 걸어가며 이사들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분 28% 중 14%를 하준이와 예린이 이름으로 나눠 옮기겠다. 나머지 14%는 한강그룹 공익재단에 내놓겠다. 모든 절차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정식으로 밟겠다. 이사회장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결정이 실행되면 태윤 쪽에서 지분을 아무리 모아도 경영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태윤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결국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까? 서진호가 태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복수야.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걸어갔죠. 한편 병원에서는 취재진의 소란과 병동 안의 분위기 변화로 채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에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간병인 조말순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일까지 생겼죠. 주치의 이서연이 하준과 서진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채영 환자분의 스트레스 수치가 지난 2주 사이에 2배 넘게 올랐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이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준이 서진호를 돌아보며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뒤로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예린이 하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 때문이 아니라 기자들 때문이야. 하준이 예린의 손을 뿌리치며 받아쳤죠. 기자들이 왜 왔는데?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온 거잖아. 하준이 병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진호가 복도에 홀로 서서 벽을 바라봤죠. 그 밤 서진호가 오피스텔에서 변호사 최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뭡니까? 최영란이 대답했죠. 재산 나누는 걸 전부 받아들이시면 2-3달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내주셔야 합니다. 서진호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소라가 변호사 유민재를 데리고 서진호의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소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죠. 재산 나누는 걸 받아들이면 채영 관련 기사를 다 내리게 해줄게. 안 그러면 채영의 병원 진단서까지 기자들한테 넘기겠어. 서진호가 소라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소라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16년간 쌓인 것들이 서려 있었죠. 서진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라가 떠난 뒤 서진호가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 쪽에서 재산을 나누면 기사를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엄마 진단서를 기자들한테 넘기겠다고 한다. 하준이 처음에는 싸우면 되지 않느냐고 했죠. 서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우는 동안 엄마 이름이 매일 기사에 올라. 하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진호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벽 병동 복도를 걷는데
채영의 병실 문이 열려 있었죠. 채영이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발을 멈췄습니다. 결혼식 축가의 멜로디였죠. 채영은 왜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지 모르는 듯 무심하게 멜로디를 이어갔습니다. 서진호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선율을 들었습니다. 서진호가 병실에 조용히 들어가 채영을 침대로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채영이 서진호의 손을 잡았죠. 놓지 않았습니다. 서진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채영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호가 소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나누는 건 받아들이겠다. 대신 채영에 대한 어떤 정보든 밖으로 나가면 모든 합의를 없었던 걸로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소라가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죠. 알았어. 서진호가 전화를 끊고 하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물러서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채영이 곁에 마지막까지 있게 해다오. 하준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하준의 목소리가 나왔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준이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2002년 가족 나들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죠. 이번에는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 눈에 보이는 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이혼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태우는 사흘째 한남동 자택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거실에서 변호사 유민재와 통화하며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지만 태우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천장만 바라봤죠. 아버지가 재산 절반을 내주고도 채영 곁을 택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경영권이었는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이었는지 그 경계가 흐려져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자 대학 유학 동기 박성재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서 있었죠. 야, 전화도 안 받길래 그냥 왔다. 성재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태윤의 방 바닥에 캔맥주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태윤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캔을 땄죠. 한참 말없이 마시다가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버리면서까지 지키려는 게 뭔지 모르겠어. 성재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지. 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캔을 비우고 빈 캔을 바닥에 내려놓았죠. 병원에서는 기자들이 물러가면서 병동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치의 이서연이 채영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서진호에게 말했죠. 스트레스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환경이 안정되니까 금방 좋아지시네요.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채영의 머리를 빗겨주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옥상 정원을 산책시키는 일상을 묵묵히 이어갔죠. 옥상 정원 벤치에서 박종만 노인이 서진호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소. 이제 진짜 보호자 같아. 서진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종만이 무릎을 치며 웃었죠. 그 아직 멀었다고 느끼는 게 다 된 거요. 이혼 조정 재판이 열리는 날 서진호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라 측 변호사 유민재가 공세를 이어갔지만 서진호는 재산 나누는 것에 다투지 않았죠. 서진호의 변호사 최영란이 한 가지만 주장했습니다. 채영 환자를 위한 치료 기금은 서 선생님이 결혼 전에 물려받은 재산으로 만든 겁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니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소라 측 유민재가 기금에 대해 다투려 했지만 소라가 유민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유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바꿨죠.
기금 대신 현금과 한남동 자택에서 더 많은 비율을 받는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조정이 끝나고 소라는 자택, 현금, 추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서진호에게 남은 것은 오피스텔 월세와 채영의 치료 기금, 그리고 아이들에게 넘기는 중인 지분뿐이었죠. 법원을 나서는 서진호의 양복 주머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서 가져온 채영의 약 먹는 시간 메모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태윤이 서 있었죠. 태윤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번 윤채영 여사를 뵈러 가도 됩니까? 서진호가 태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거라. 며칠 뒤 태윤이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채영이 낯선 청년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태윤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어머니 소라가 16년간 이 여자의 그림자와 싸워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 여자를 잊지 못했기에 자기 어머니가 끝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느꼈습니다. 태윤이 병실을 나와 계단통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하준과 마주쳤죠. 하준이 걸음을 멈추고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태윤이 하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는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준이 한참 태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죠. 일주일 뒤 태윤이 한강건설 사무실에서 정대호를 불렀습니다. 정 차장님, 경영권 인수 작업 전부 중단해 주십시오. 정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지금 중단하시면 그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단합니다. 태윤이 대부인의 별채를 찾아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대부인 앞에 서서 말했죠. 할머니, 저는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밀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인이 손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한참을 바라봤죠. 태윤이 전략기획실장 대리직 사임서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대신 한강건설 현장 사업부로 보직을 바꿔달라고 자청했죠. 조현태 대표이사가 요청을 승인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간다. 같은 주 하준이 서진호에게 연락하여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준이 커피를 내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가 뒤에서 거래처 연결해 주신 거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말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진호가 커피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다. 하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그 즈음 대부인 오정숙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입원했습니다. 병상에서 비서를 통해 서진호에게 면회를 청했죠. 서진호가 어머니의 병실에 들어서자 대부인이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망쳤구나. 서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부인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었죠. 18년 전 채영이 친정아버지 빚. 처음에는 우리 그룹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내가 일부러 해결을 미뤘어. 시간을 끌어서 거래처까지 엮이게 만든 거야. 그래야 이혼시킬 명분이 생기니까. 서진호의 눈이 감겼습니다. 대부인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요. 며칠 뒤 대부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진호, 소라, 태윤, 하준, 예린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소라와 서진호는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사이로 절제된 거리를 유지했죠. 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서진호의 옆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소라가 한남동 자택에서 태윤과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소라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박스에 넣으며 말했죠. 이제 내 인생은 네가 만들어라. 태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라가 테이프로 박스를 봉하며 이어서 말했죠. 나는 합의금으로 갤러리를 열 거야. 작은 거라도 내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개관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병원에서는 서진호가 채영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최영남 변호사의 문자가 도착했죠. 하준, 예린 씨 앞으로 지분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진호가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채영이 서진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 마을에 단층짜리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주치의 이서연과 상의하여 채영을 퇴원시키고 이곳으로 함께 내려온 것이었죠. 채영이 어린 시절 인근 속초에서 자라 바다가 가장 깊은 감각 기억이라는 이서연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이서연이 병원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며 서진호에게 말했죠. 정기 검진은 제가 내려가서 할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양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호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말순이 채영을 돌보고 있었죠.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채영이 창밖의 바다를 보며 양손을 유리에 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호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마을에 정착한 첫 달, 동네 슈퍼마켓 주인 김복자 할머니가 매일 산책하는 두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 다정한 부부시네. 이 동네에 이런 분들 오시니까 좋아요. 서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박한 노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서진호가 일어나 채영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오전에는 해변을 따라 휠체어를 밀며 산책했죠. 오후에는 마루에서 채영에게 옛 노래를 틀어주며 함께 햇볕을 쬐었습니다. 조말순이 매주 하준에게 보내는 보고에는 아버님이 이제 죽도 직접 끓이시고 머리도 직접 감겨주십니다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죠. 매주 토요일이면 하준이 서울에서 차를 몰고 양양을 찾아왔습니다. 도착할 때마다 서울에서 사온 호떡을 가져왔죠. 채영이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사왔어요. 하준이 말하자 채영이 하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작은 의식이었죠. 예리는 한 달에 한 번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마다 양양으로 직행했습니다. 한옥 마루에서 전자 키보드를 꺼내 연주하면 채영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죠. 어느 날 예린이 연주를 마치려는데 채영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린이 피아노 잘 치네. 예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진호가 숨을 멈추듯 채영을 바라봤죠. 하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이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태윤은 한강건설 현장 사업부에서 낡은 아파트 단지를 새로 꾸미는 사업을 맡았습니다. 기획서를 쓰면서 노인 돌봄 공간을 설계에 넣었죠. 채영의 병실에서 본 것들이 태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윤 스스로는 그 연결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획서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죠. 태윤이 사업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하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 씨,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준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죠. 이복 동생이라는 이유로 밉게 본 적은 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어. 첫 번째 미팅에서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하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마음대로 해.
하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채영이 마당에 쌓이는 눈을 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죠. 서진호가 따뜻한 외투를 채영에게 입혀주고 함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채영이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죠. 서진호가 그 옆에서 채영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도착한 하준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휴대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죠. 하준이 그 사진을 예린에게 보내자 예린이 답장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보는 눈이 옛날 사진이랑 똑같다. 하준이 책상 위에 세워둔 2002년 가족 나들이 사진을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사진 속 36의 서진호가 채영을 바라보던 눈빛과 지금 62의 서진호가 채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같았죠. 하준이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방문 때 하준이 그 액자를 양양 한옥 마루에 갖다 놓았습니다. 초여름 예린이 양양을 찾아와 서진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캐나다에서 만난 사람이야. 첼로 하는 사람이야. 서진호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채영에게 다가갔죠. 채영아, 딸이 시집간대. 채영이 서진호를 올려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집? 벌써? 예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채영이 예린의 손을 꼭 쥐었죠. 그 순간만큼은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어머니의 표정이 온전히 살아나 있었습니다. 가을 양양 한옥마당에 흰 천을 깔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준이 사회를 보고 예린과 신랑이 마루 앞에 마주섰죠. 하객은 가족과 예린의 음악 동료, 마을 이웃 김복자 할머니, 이서연 주치, 간병인 조말순까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채영이 휠체어에 앉아 서진호의 손을 잡은 채 딸의 결혼식을 바라봤죠. 태윤이 축하 화환을 들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준이 잠시 멈칫하다가 빈 의자를 가리켰죠. 태윤이 가족석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이 끝난 뒤 서진호가 태윤에게 말했죠. 와줘서 고맙다. 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케를 건넸습니다. 채영이 꽃을 코에 가져가 향을 맡으며 웃었죠. 예린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이자 채영이 양손으로 예린의 볼을 감싸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죠. 예린의 남편이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해진 한옥 마루에 서진호와 채영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영이 갑자기 서진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죠. 고마워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아요. 서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했죠. 나도 고마워. 당신 옆에 있게 해줘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마루 한쪽에는 하준이 가져다 놓은 액자가 서 있었죠. 2002년 가족 나들이 사진 속 네 식구가 웃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사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아침 양양 한옥마당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진호가 채영의 휠체어를 밀며 처마 아래로 나왔죠. 한옥문 안쪽에서 하준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전날 도착한 예린이 남편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어머니에게 달려와 무릎 위에 담요를 여몄죠. 채영아, 춥지 않아?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채영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죠. 예린의 남편이 처마 밖에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진호, 채영, 하준, 예린이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순간이었죠. 양양 바닷가 마을의 작은 한옥에서 서진호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채영의 약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재벌 총수의 스케줄러 대신
낡은 수첩 한 권이 그의 하루를 채우고 있겠죠. 산책 중 비둘기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킴, 갈비탕 반 그릇 스스로 먹음 같은 메모들로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사람 곁에서 뭘 하냐고. 하지만 이서연 주치의의 말처럼 이름은 잊어도 따뜻한 감정은 남습니다. 채영이 서진호의 손을 꼭 쥘 때 그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거니까요. 1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준이 말한 것처럼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긴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채영이 서진호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아요. 어쩌면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